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절대 저렇게는 안 될 거야. 내 노후는 안전할 거야. 하지만 지난주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6세 이종만 씨가 작은 판단 하나 잘못해서 30년 모은 돈과 집까지 모두 잃고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보이지 않는 위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부분의 60대, 70대 분들이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다가 공통된 실수로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하며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만 알았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놓쳤던 그 위험, 여러분도 그대로 밟을지 모릅니다. 오늘 노후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이야기는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겨울바람이 손등을 베어가던 어느 아침, 시장 골목 끝 작은 포장마차 앞에 72세 배춘호 어르신이 혼자 앉아 따끈한 어묵 국물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파 한 줌만 더 얹어줘요. 오늘은 좀 춥네요. 춘호 어르신은 뭐 하나를 사도 덤을 꼭 챙겨주는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늘도 혼자 드세요? 예? 뭐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말은 태연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 옆엔 오래된 지갑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조용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흑백빛으로 바랜 사진 속엔 젊은 아내와 갓난아기를 아는 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떠나고 남지 않은 기억들. 춘호 어르신은 늘 혼자 시장에 와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수다를 나누던 시절은 언제부턴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장을 걷다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진 미남 요금 안내 문자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또 이게 왜 오진 앤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르신은 순간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유독 이상한 메시지가 많아졌고 은행에서 걸려온 듯한 전화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자녀들이 연락을 점점 뜸하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아들 준호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오고 제철 과일이라도 사오던 아들이었는데 요즘은 전화를 걸어도 아버지, 나중에 전화드릴게요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스스로 애써 무시했습니다. 에이, 애들이 바쁘겠지. 다 사정이 있는 거겠지. 하지만 그 무심코 지나친 변화들이 곧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줄은 그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며칠 뒤 오랜만에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유난히 수척했고 말투엔 어디선가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준호야, 웬일이냐?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아버지, 저 좀 급하게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준호는 거실에 앉자마자 손을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사업이 생각처럼 안 돼서 은행에서 대출 더 못 내준대요. 근데 아버지 집이 담보로 잡히면 제가 한 번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준호 어르신의 손등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준호는 시선을 회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상황 아시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 말은 어디서 많이 들은 문장 같았습니다. 수십 년 전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줬다가 평생 고생했던 기억이 파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우리 가족을 지킬 최선이 그거냐고요. 준호 어르신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제 가진 거라곤 이 집 한 채뿐이다. 아버지가 여기서 나가면 달 데가 없다. 준호는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망하면 우리 가족도 다 끝이에요. 순간 어르신의 마음속에 깊게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한 구석에 놓여있던 흑백 사진 속 어린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나 이거 사줘. 그래.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 시절 준호는 아버지 손만 잡아도 웃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준호는 더 이상 그때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요. 준호의 두 눈이 붉게 물들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절박해 보였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그림자 같은 표정이 어르신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어르신의 낡은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갑 속 가족 사진은 햇빛에 발에 멀어지고 있었고 그 사진을 보며 어르신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한테 이 집은 추억이고 마지막 남은 자리다.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못 도와주시겠다는 거네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어딘가 다친 소리. 준호 어르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도 생각을 좀. 됐어요? 아버지도 결국 자기 생각만 하시네요.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는 동안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집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혼자 거실에 앉아 떨어진 파 한 조각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준호야? 그리고 그날 밤 어르신의 휴대전화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대출 관련해 상담 도와드릴게요. 땡땡 은행 부지점장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도 모른 채 휴대전화 화면은 작은 불빛처럼 반짝이며 진동을 울렸습니다. 땡땡 은행 부지점장입니다. 대출 상담 도와드릴게요. 배춘호 어르신은 한참이나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제가 상담 문자를 받아서. 그러나 전화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은 듯한 느낌을 주는 지나치게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황이 매우 급합니다. 지금 바로 집 담보로 안전하게 이전해 놓으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그 단어가 마음에 작게 걸렸습니다. 무슨 피해요? 제가 뭘 했다고? 상대는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집이 금융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 계좌로 이전하지 않으면 집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순간 어르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 년 전 TV에서 보았던 보이스피싱 뉴스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집까지 이르면 난 정말 갈 데가 없는데. 그때 거실 한켠에 놓여있던 흑백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아기를 껴안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본인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가장 지키고 싶은 게 집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던 순간 문이 갑자기 덜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준호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말없이 들어와 신발을 벗고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의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애들 때문입니다. 애들? 둘째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해서 그랬어요. 순간 어르신의 심장이 툭 하고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도와줬어야 하는 게 아니고 내려놔야 했던 건 준호, 내 자존심이었구나. 준호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책임과 후회, 그리고 남아있는 정이 뒤섞여 조용히 방 안을 메웠습니다. 잠시 뒤 다시 어르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땡땡 은행 부지점장입니다.
준호가 화면을 보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다시 온 거예요? 그래, 아까 상담해준다고. 준호는 전화를 가로채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거 사기입니다. 뭐라고? 은행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게다가 압류? 안전예좌? 이건 다 보이스피싱에서 쓰는 말이에요. 준호는 급히 인터넷을 열어 유사 사기 문구를 검색해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아버지 집이 압류되는 건 아니고? 없어요, 아버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어휴, 내가 또 속을 뻔했구나.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한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까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건 저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담긴 아주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좌우명이었던 아내의 마지막 말이 어르신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아내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가정은 함께 지키는 것이지 누가 혼자 희생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 순간 준호 어르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이 집은 아버지의 마지막 자리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돌아올 자리고. 준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잃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이 정리되고 나려는 찰나 문 밖에서 갑자기 택배 상자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고 상자를 집어왔는데 보낸 사람은 없고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배춘호님 귀하 긴급 문서 동봉.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나도 모르겠다. 긴장감이 방 안을 다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테이프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 장의 봉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삼킨 침이 방 안에 크게 울릴 만큼 숨죽인 순간 어르신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문서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부동산 채권 담보권 설정 신청서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 어르신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이건 또 무슨 일인 거냐? 준호는 충격에 얼어붙은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로 무너져 내릴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이거 제가 낸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 안의 공기는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문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뒤로 정적이 칼처럼 방 안을 가르고 흘렀습니다. 부동산 채권 담보권 설정 신청서. 준호 어르신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문서를 주워들고 한 글자씩 확인하듯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신청한 사람 아버지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문서 하단에는 도무지 본 적 없는 대부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집 주소로 온 거냐? 준호는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이름이 여기 적힌 게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 주민번호랑 주소만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집 앞까지 찾아온 그림자 같은 불길함을 눈앞에서 실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준호 어르신의 입술이 마르게 떨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은행이라고 압류된다고 안전 계좌로 옮기라고.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 사람들한테 주민번호 말한 적 있어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깊은 한숨. 응.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 아버지 개인정보를 완전히 가져간 겁니다. 그 말은 한겨울보다 더 날카로운 공포로 준호 어르신의 마음을 덮쳐왔습니다. 준호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미 누가 아버지 명의로 돈을 빌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어락이 갑자기 삐빅 소리를 내며 외부 충격을 감지했습니다. 준호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누구지? 문 밖에서
낯선 남자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그 말투엔 기묘한 경직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다가가 문 옆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낯선 남자. 손엔 아무 상자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집 주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준호 어르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이상한 문자들, 전화를 가장한 상담, 오늘 도착한 서류, 그리고 지금 문 앞에 남자까지 아버지 집 노린 겁니다. 처음부터 집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때 문 밖에서 쿵 하고 강한 충격이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뒤로 가요. 제가 문 앞 지킬게요. 준호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아버지 지키려고 여기 와준 거냐?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야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한마디에 준호 어르신의 눈가가 붉게 젖어갔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서글픈 고도, 자식에게 서운했던 상처들, 모든 복잡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급히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문 앞을 지키며 상황을 버텼습니다. 그동안 준호 어르신은 흑백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당신이 지켜야 할 건 결국 사람입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문 밖의 남자는 도망치듯 사라졌고 신고는 빠르게 접수되었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정신 차릴게요. 준호 어르신은 천천히 아들의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힘들었지? 준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집만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잃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 말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었고 그 어떤 사과보다 뜨거웠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우리 둘 다 서로 지키고 싶었던 거구나. 준호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질게요. 아버지 집도 아버지도 제가 지킬게요. 준호 어르신은 그제야 오래 묵혀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같이 지키자. 우리 둘이서. 며칠 뒤 경찰 조사와 신고 처리가 진행되면서 사기 조직의 명예 도용이 밝혀졌습니다. 준호 어르신의 집은 법적으로도 안전했고 대출 신청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준호는 아버지 집에 매일 출근하듯 찾아왔습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흑백 사진 속 아내 이야기도 듣고 시장에 같이 가서 덤도 받아오고 준호 어르신은 그 모든 순간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켜야 할 건 집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노후란 결국 돈과 집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서로를 바라봐주는 마음이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작은 난로 옆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아버지도 너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은 종이 한 장처럼 위태로운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약속의 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향교골 작은 언덕 위, 이른 아침 햇빛이 기와 지붕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고요한 동네에서 올해 74살 안병호 어르신은 작은 텃밭에 고추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에이구, 이 녀석들 겨울나기 준비 잘해야지. 허리는 굽었어도 손놀림은 단단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선 여전히 8090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들은 안 선생 또 텃밭 닦고요 라며 익숙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은 대기업 생산관리팀에서 32년을 일하다가 63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유롭다고 볼 수도 없는 금액. 하지만 이 어르신의 삶이 특별한 건 퇴직금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선택들,
그 선택들이 노후를 아래로 끌어당기지 않고 위로 올려주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의 인생은 한마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소년 가장으로 자란 그는 내 힘으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단단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월급의 15%는 꼭 개인연금, 그리고 회사의 장려금이 붙는 퇴직연금을 꾸준히 부었습니다. 아내는 늘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에 너무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르신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지금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당신이랑 편히 살라고 모으는 거지.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꾸준함을 믿었고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부모의 절약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모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초반 한국을 뒤흔든 경제 불안과 금리 폭등은 어르신의 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퇴직 후 두 번째 해 회사 후배였던 장 부장이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퇴직금 굴려야지. 지금 이 펀드 월 2%는 기본으로 줘요. 형님 노후 제가 책임집니다. 병 어르신은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번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젊었을 때도 남들 따라하다가 고생했잖아요. 우리는 그때 배웠잖아요.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그 말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젊을 때 한 번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서줬다가 몇 년을 허덕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욕심내봤자 얻는 게 없었지. 결국 그는 투자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걸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서울 사는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상속세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 미리 진명에 바꿔놓으면 나중에 절세도 되고 제가 아버지 집 계속 관리해 드릴게요. 안 어르신은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 절세가 좋다는 건 알겠다. 근데 내가 묻자.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순간이 오면 너희는 날 다시 모실 수 있겠니?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은 아니었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엔 아버지 집은 아버지 이름으로 둘 거다.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그날 밤 아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명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 역시 어르신의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낸 결정이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어르신도 심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시골 카페가 돈 된다던데? 퇴직금 조금만 드리면 금방 본전 뽑아요. 하지만 어르신은 예전에 사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간 모아온 월 지출 내역과 필요 없는 욕심 정리하기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장이 될 사람이 아니야. 난 꾸준한 게 장점이지. 결국 그는 창업 대신 지역도서관에서 주 3회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느끼며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2024년 가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 치료는 가능하지만 이후 재활치료비가 상당히 듭니다. 순간 병호 어르신의 머릿속은 백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험 여러 개 들어두셨네요. 이 정도면 대부분 커버됩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30년 전 꾸준히 납부해왔던 실손보험, 중대질환보험, 의료비 보장보험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괜히 적게 쓰고 모은 게 아니었지? 우리 아직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아내는 흐릿한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평생 해왔던 선택들이 모두 이유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의 갈등은 지금 막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단히 남아있고 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며 집은 온전히 본인 소유로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병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 선택들이 앞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병 어르신의 아내 이정순 여사는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재활 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행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최소 석 달에서 6달은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어르신의 심장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 마치 어린아이처럼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미안해서 그래. 당신 고생시키는 것만 같아서. 병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미안해? 우리가 서로 힘들 때 붙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당신 혼자 아픈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아픈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아내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 순간 병 어르신은 평생 자신이 지켜온 한 가지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적금 하나 깨도 당신 병원비에는 절대 인색하지 않겠다.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30년 넘게 꾸준히 납부해온 보험, 연금, 준비의 결정체였다. 며칠 뒤 병 어르신은 아내가 휠체어에 앉은 모습을 보며 묵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나도 70이 넘었는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하지 못한 건강 변수는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그때 병 어르신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 보험금이면 치료비 대부분 해결돼요. 간호사의 말이었다. 보험금 지급 내역을 다시 확인한 그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내보다 먼저 흔들린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 병원복도 불이 하나둘 꺼질 때 어르신은 재활실 밖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살아온 이유였어. 이제 내가 당신 인생 조금 빌려줄 차례구나.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 어르신은 퇴직금 일부와 연금 적립금을 활용해 재활 전문기관에 아내를 등록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여보, 너무 비싸. 차라리 집에서 천천히 하면. 아니, 당신은 평생 나 위해 살았잖아. 이번엔 내가 당신 위해 쓸 거야. 그 말에 아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재활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꾸준히만 하시면 다시 걷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내는 눈가를 닦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병 어르신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서 봄꽃 보러 가야지. 장날에도 같이 가야 하고 당신 좋아하는 메밀전도 먹어야지. 아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40년 전 신혼 초 비 오는 날 시장을 함께 걷던 그 시절과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활이 진행되면서 병 어르신의 일상도 크게 변했습니다. 매일 오전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오후엔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저녁엔 연금 지출보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며 생활을 가꿨습니다. 많은 이웃이 물었습니다. 안 선생, 그 나이에 자원봉사까지 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르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힘든데, 힘든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야 내가 무너지지 않죠? 그는 한 번도 자기 삶을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노후를 단단히 지킨 건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70세 넘어서야 더 깊게 깨달았습니다. 2025년 3월, 아내는 작은 보조기구를 잡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걷는다. 병 어르신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랬잖아. 우리 봄꽃 보러 가야 한다고.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서로를 오랫동안 지켜온 부부의 아름다운 결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 어르신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아껴온 이유였구나. 퇴직금도, 연금도, 보험도, 신명의를 지켜온 것도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도 이 장면을 보며 문득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남 얘기 같지 않다. 나도 저렇게 준비해야 한다. 집을 지키고, 연금을 꾸준히 쌓고, 보험을 제때 준비하고, 자녀에게 휘둘리지 않고,
위험한 투자에 흔들리지 않으며 나와 배우자를 위한 삶을 지켜낸 사람.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병 어르신의 인생을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 어르신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앞으로가 더 중요해.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노후가 참 따뜻하네. 우리나라의 고령층 노후 준비 실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최근 기준 약 3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노인 10명 중 거의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 빈곤율 역시 최근 몇 년간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가까운 시기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노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겪게 될 위험 역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금과 보험, 저축이 균형 있게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은퇴 이후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부족할 때 병원비나 자녀 지원 등이 생기면 충격이 훨씬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차례 제시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빈곤율은 70대 초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이 완전히 끊기고 연금 외에는 소득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또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리며 빈곤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분석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노인 빈곤을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구조,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 연금이나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고령층일수록 생활비 충격에 취약해지며 한번 가난에 빠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반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통계와 연구들은 하나의 사실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집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절대로 노후가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이 없는 상태, 보험이 없는 상태, 저축이 끊긴 상태, 그리고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등은 언제든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금리 변화, 부동산 시장 불안, 의료비 상승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은퇴 뒤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소득, 자산, 건강, 가족 관계 같은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통계들은 준비가 부족한 노인일수록 가난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준비된 노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저축이나 집 한 채로는 노후를 지키기 어렵고 공적 제도, 지역 돌봄, 민간 보장 체계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여러 제도를 확대하며 고령층의 빈곤과 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40만 원대의 연금을 지급해 노후 최소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졸중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재가시설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확대 중인데 일부 시군구에서는 식사 배달, 주거환경 개선, 방문간호, 방문재활, 안전 모니터링 등을 직접 제공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어르신의 일상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사업을 통해 긴급 돌봄, 의료 연계, 단기 방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형 기초보장 제도로 중위소득 기준에 걸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를 추가 지원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돌봄 소득 건강이라는 세 요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문제가 빈곤과 고립을 동시에 유발하는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익활동 사회 서비스 민간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참여한 어르신들이 소득 증가뿐 아니라 외로움 우울감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 최소 한개 이상의 보장성 보험 유지, 긴급생활자금 확보, 의료치매 대비 자산계획 등을 실천적 전략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의 가장 큰 변수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분석이 반복되면서 질병사고 재활 비용을 대비한 보장 체계가 필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운영해 어르신이 병원 돌봄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한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본의무담금을 낮춰 돌봄 비용으로 가계가 무너지는 위험을 줄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인 주거복지를 강화해 소득이 낮아도 주거환경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가 말해주는 공통점은 노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준비와 함께 공적제도 지자체 지원 주거복지 건강보험 체계가 결합되어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사례처럼 위험한 투자에 흔들리지 않고 연금과 보험을 기본 장치로 가져가며 지역의 돌봄 제도와 공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60대, 70대 이후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노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불안에 휘둘리기보다 제도를 바로 알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작은 준비라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길입니다. 한 줄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 계절에 가장 진한 빛을 품는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두 사람의 삶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순간의 판단, 자녀를 위한 희생,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명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깐의 욕심에 귀를 기울였을 뿐인데,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너무 쉽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가 울었던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깊은 자책 때문이었죠. 반대로 또 한 사람, 안병호 어르신은 평생의 작은 성실로 자신과 아내를 지켜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 넣었던 연금이 아내의 재활을 붙잡아 주었고, 욕심부리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집과 가족을 지켰습니다. 늦은 밤 병원 복도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던 그 순간, 그의 노후는 빛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두 사람. 하지만 어쩌면 오늘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미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후는 나중에 준비하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50대, 60대, 70대라는 나이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늦은 나이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남은 계절을 좀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씨앗처럼 조금씩 모아둔 연금을 지키고, 아플 때를 대비해 보험 하나 챙겨두고, 집을 지키기 위해 섣부른 명예 변경을 피하고, 나를 돌보지 않는 관계에 흔들리지 않으며 나의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을 챙기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여러분,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면 지금의 선택은 앞으로의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쳤어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걱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 한켠에서 작은 결심이 일어났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당신의 삶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영상 속 두 사람처럼 삶은 언제든 갈라지지만 어떤 길을 걷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계절이 뒤늦은 후회가 아닌 따뜻한 평안과 존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지킬 힘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계절은 아직 피지도 않은 꽃 한 송이처럼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용기와 내일을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서울 송파에서 55세 변호사가 상담 손님이 끊겨 결국 월세도 못 내고 사무실을 접었다는 소식.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이제는 흔해지고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의사, 간판만 있으면 먹고 살던 시대가 정말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살짝 스쳐가신 적 있나요? 나도 지금 일하던 방식 그대로 버티면 언젠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요즘 50대, 6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일은 안전하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전문직들이 왜 줄줄이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당신의 노후와 직업까지 어떻게 파고드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모두의 부러움을 받던 사람이 노년에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70대 남성의 삶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3월의 늦은 오후,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동네 국수집 한켠에서 72세 박진우 어르신이 혼자 멸치국수를 후루룩 넘기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DJ가 말했습니다. 요즘 전문직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 말에 어르신은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희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지. 박진우 어르신은 평생 잘 나가던 변호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찾아와 박 변호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며 고개를 숙였고 명절엔 떡이며 과일이며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 먹는 것도 눈치 보이게 된 현실이었죠. 국수집 주인은 늘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얼굴이 더 수축해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에이, 별일 아니에요. 그냥 나이 먹었나 봐. 겉으론 웃었지만 어르신의 눈빛엔 오래 묵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진우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원역 근처에서 넓은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직원만 5명, 하루 상담만도 10건 넘게 들어오던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AI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고 온라인 상담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어르신의 손님은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서류는 자동으로 만들어준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앱으로 다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결정적 시간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지나자 사람들의 소비 여력 자체가 줄었고 법률 수요도 급감했습니다. 소송 하나가 들어오지 않는 달도 있었죠. 사무실 임대료는 월 180만 원, 직원 월급, 관리비, 세금까지 합하면 3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선생님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습니다. 나는 직원들의 마지막 인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지켜온 사무실을 비우는 날, 빈 책상과 서류들 사이에 놓여있던 아내와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가만히 보며 그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로부터 3년 후, 박진우 어르신의 하루는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라디오를 켜놓은 채 식탁에서 혼자 아침을 먹고 가끔 시장에 들러 젓갈이나 두부 한 모 사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어르신이 사무실을 정리한 이후로는 전화도 뜸해졌죠. 아빠, 나 요즘 너무 바빠. 나중에 또 전화할게. 그 나중이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동안 가끔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를 볼 때마다 어르신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건강보험료, 공과금, 카드 연체, 더 무서운 건 자신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국수집에서 나오던 어르신 앞에 시장 상인 박영자 할머니가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잠깐만요. 숨을 고르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에요. 빈 문제로 큰일이 생겼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도와줄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순간
박진우 어르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밖에 없어요. 가슴 한쪽이 묘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엄습했습니다. 내가 아직 가능할까? 머릿속엔 수백 개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몇 년 동안 법률 일을 손에서 놓았고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이번엔 정말 집안이 걸린 일이에요. 어르신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래된 전문직의 자존심,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고 싶다는 오랜 갈망, 그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르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음악도 아닌 광고 문자도 아닌 아버지 잘 지내세요? 아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단 한 줄의 문자. 어르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의 소란 속에서 박영자 할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우 어르신의 표정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숨을 멈춥니다. 박진우 어르신은 잠시 걸음을 멈춘 채 박영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짧은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이 어르신의 마음속 어딘가를 오래도록 건드렸습니다. 3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한겨울 바람처럼 차갑게 스쳐간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 아버지 손을 매만지며 했던 말, 아빠 건강만 잘 챙기세요. 나중에 꼭 모실게요. 나중에 그 말이 어느덧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걸려온 메시지.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영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전통시장의 한 모퉁이, 낡은 평상 위에 앉아 울먹이며 할머니는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있잖아요. 작년에 사업하던 게 잘못되면서 빚이 수천만 원이에요. 채권 추심까지 오고 집도 빼야 할 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박진우 어르신은 마치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던 날, 임대료 독촉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던 순간, 아내 사진을 쥐고 손을 떨던 순간, 자신도 똑같은 처지였던 적이 있었기에 할머니의 절박함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갚을 능력이 될까요? 그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해주기만 하면 그 말 한마디면 우리 아들이 사는 길이 열릴지도 몰라요. 말 한마디면 그 말이 어르신의 가슴을 걸렸습니다. 전문직이란 직업은 평생 동안 말로 사람들을 살려온 직업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며 살아왔던 사람. 그러나 요즘의 어르신은 그 말을 들을 기회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처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르신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년의 주름이 깊게 패인 손등, 그리고 세월의 원화된 손가락 끝, 그 손가락으로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진즉 버렸어야 했지만 도저히 버리지 못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명함 한 장, 법무법인 박진우 변호사 박진우, 세월이 발에 글씨가 흐려졌지만 그 명함 하나에 평생의 자존심, 평생의 책임감, 평생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르신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아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믿을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감정의 물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해볼게요.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어르신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살아볼 이유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오래된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머니와의 상담을 위해 정리한 메모들이 펼쳐져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사실 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조만간 찾아뵐게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쉽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변호사 일을 다시 시작하려 하는 이 순간, 아들이 돌아오겠다니 이건 무슨 의미일까? 마치 인생이 갑자기 두 갈래로 나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책상 위 명함이 살짝 기우뚱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어르신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영자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절박했고 두려웠고 하지만 어디선가 희미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저 박 변호사님 맞으세요? 그 순간 어르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 말 하나가 20년 전 자신을 다시 불러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멈춥니다. 저 박 변호사님 맞으세요? 박진우 어르신은 쿵 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노인 박진우가 되어버린 지난 시간 속에서 잊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 안에는 오래된 책임감이 서서히 살아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영자 할머니의 아들 박동훈이었습니다. 저 선생님, 어머니가 말씀하셔서요. 그런데 빈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동훈 씨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채권업체에서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애들도 있는 집인데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 어머니까지 피해보셔서. 목소리 뒤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박진우 어르신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를 강하게 건드렸습니다. 한때 아들이 어릴 때 무서운 형편 속에서도 밤새 일의 집을 지켜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시장 근처 차치에서 만나죠. 서류도 챙겨오고요. 그 말 한마디를 하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다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다음 날 어르신은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겨진 어깨, 낡은 넥타이.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변호사 박진우가 존재했습니다. 찻집에서 마주한 동훈 씨는 머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어르신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어젯밤 떨리는 손으로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 말이 어르신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동훈 씨, 빚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멈추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하나씩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법률 용어가 아니라 두려움에 빠진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하고 쉬운 언어로 이건 해결할 수 있어요. 당신이 도망치지 않는 한.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동훈 씨는 울컥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버티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어르신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빠, 오늘 한국 도착했습니다. 집 앞이에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그 길은 어느 때보다 길고도 짧았습니다. 작은 골목길 집 앞, 아들과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천천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왜 이제 왔을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 말에 박진우 어르신의 목이 너무 뜨거워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아빠 옆에 있을게요. 다시 가족이 되어봅시다. 그 말은 지난 10년의 거리를 단숨에 지워버렸습니다. 아들과 따뜻한 국을 나눠 먹으며 오랜만에 이어진 대화, 그리고 식탁 너머에서 어르신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필요한 사람일 때 살아있는 거더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한테도, 세상에도. 순간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아내가 생전에 남긴 일기장의 그 문장처럼. 여보, 당신은 뭐든 해낼 사람입니다.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은 곳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박영자 할머니가 시장에서 어르신을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이제 다시 살아보겠다네요. 그요 같은 날 어르신의 아들은 아버지 집에 새 커튼을 달고 낡은 전구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함께 살아요. 함께 늙어가요. 그 순간 박진우 어르신의 삶은 다시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 부모로서의 마음, 사람으로서의 역할, 그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오래된 명함을 책상 서랍에 조용히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 다시 찾아온 것 같네. 라디오는 옛 트로트를 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삶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였지. 이 이야기는 전문직이든 아니든 누구나 한순간 흔들릴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한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순간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의왕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아침 햇살이 조용히 복도를 비출 때 65세 허광수 씨는 작은 텃밭에 채소들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허 씨는 3년 전 대기업에서 35년 근속 후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정확히 1억 6천만 원,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 하지만 그는 은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날은 없어요. 허광수 씨의 삶은 겉보기엔 평범합니다. 작은 아파트, 소박한 텃밭, 매일 아침 산책과 라디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 뒤에는 수십 년간 지켜온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낸 단단한 기반이 숨겨져 있습니다. 허 씨는 40대 때부터 가족들에게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는 말이야, 내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않을 거야. 그는 누구보다 일찍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주식과 펀드로 큰 수익을 낸 주변 동료들이 들떠 있을 때도 허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 방에 벌어들이는 것보다 천천히 잃지 않는 게 중요해. 그는 20년 전부터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꾸준히 연금 펀드에 넣었고 적은 금액이지만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익률이 낮아도 시장이 흔들려도 허 씨는 단 한 번도 빼서 다른 데 넣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 근데 그게 결국 내 노후를 지켜줬지. 그렇다고 그의 삶이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연금 계좌가 크게 흔들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허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빼. 다들 빼고 있어. 요즘은 부동산이 답이야. 이 돈으로 갭 투자를 하자니까. 하지만 허 씨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안 해. 잘 모르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때의 선택은 20년 후 그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오르고 대기업 직원들조차 은퇴 후 재취업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고정비 부담 때문에 전문직들도 쓰러지는 현실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허광수 씨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불안보다는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금으로만 월 15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받기 시작했고 생활비는 100만 원도 채 들지 않는 구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적어도 20년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한 노후가 완성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은퇴 직후 그의 삶에도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첫 해, 그는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행성 디스크 초기입니다. 지금 관리 안 하면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허 씨는 순간 내 노후가 이렇게 흔들리는구나라는 위기감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몸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노후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허광수 씨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10년 동안만이라도 건강에 투자하자.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운동을 거르지 않았고 건강검진도 철저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도 스스로 줄였고 늦잠도 피하려고 알람을 3번이나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갈등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년 이후 느껴지는 외로움과 존재감의 흔들림이었습니다. 35년간 다니던 직장이 사라지자 그는 갑자기 하루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이 결핍은 그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허광수 씨가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고 난 뒤 그에게 찾아온 변화는 단순한 운동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허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서류철과 일기장을 꺼내놓고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한 귀퉁이에 20년 전 아내가 조용히 남겨둔 문장이 적혀 있었죠. 당신은 늘 멀리 보는 사람이었어. 나중에 우리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자. 그 글을 읽는 순간 허 씨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았던 시절 아내는 늘 조용히 그를 지켜주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년 후 한동안 허 씨는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란 사실을 깊이 잊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이 살았어요. 이제는 당신 건강, 당신 시간, 당신 노후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허광수 씨의 오랜 긴장을 서서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정년 후 느껴지는 이상한 허무함,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외로움, 내일을 위한 목표가 없는 공허함. 그 감정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옆에서 쓸쓸하게 혼자 걷는 또래 노인들의 모습과 겹쳐져 더 크게 부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작은 아주 사소한 장면이었습니다. 의왕 전통시장 입구 작은 카페. 허광수 씨는 늘 마시던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뒤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중년 부부가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세무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네. 요즘은 다 AI가 해준다는데 근데 우리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허 씨의 가슴이 살짝 뛰었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 누구보다 오랫동안 해왔던 일, 그리고 지금의 노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딱 그 문제. 허광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올해 회사에서 재무 일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부는 반색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요즘은 그런 걸 누가 자세히 알려주질 않아서. 그 자리에서 허 씨는 종이에 펜으로 간단하게 도표를 그리며 그들이 알아야 할 핵심들을 정리해줬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수십 명 앞에서 발표하던 실력이 허광수 씨의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그 부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설명 잘해주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 말은 허 씨가 은퇴 후 처음 듣는 진심의 감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허 씨는 가끔 시장 사람들의 금융연금 생활비 관련 고민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돈을 주진 않았지만 누구도 그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의미 있고 따뜻한 온기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 물가는 오르고 건강보험료는 올라가고 은퇴한 사람들도 아르바이트를 나서야 하는 시대입니다. 허광수 씨 역시 그 현실 한가운데에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순간에 흔들리는 삶과 평생 준비한 삶의 차이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연금 준비를 했던 것, 빚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생활비를 조절했던 것, 아프기 전 건강을 지켜야 했던 것, 그리고 노년에 필요한 것은 돈뿐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된 하루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행동한 것, 이 몇 가지 선택이 그의 노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허광수 씨는 오늘도 말합니다.
난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살아온 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서 행복한 거지. 그리고 그 말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많은 50대, 60대 시청자에게 조용히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요즘 우리나라 노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는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거의 40%에 달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은퇴 준비가 부족하거나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은 우울감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실제로 은퇴를 앞두고 준비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건강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지탱하기 어려운 이유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수령액은 근로시절 평균 소득 대비 비율이 낮아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 축적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해 많은 고령층이 은퇴 이후 생활비, 건강비, 돌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일을 구하거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준비된 노후와 준비되지 못한 노후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더라도 건강관리와 재무 준비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노년의 삶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반대로 은퇴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사람들은 변화가 많은 시대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재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어떻게 살면 위의 비극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는 더 이상한 사람이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자체 지역사회까지 함께 지탱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2025년 기준으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통해 장기 가입자의 연금 소득 대체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고, 취약 노년층에게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경기도와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과 50제도약 센터를 운영하여 은퇴 후 재취업, 기술교육, 세무교육,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50대와 60대가 세무법무 행정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기 공공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중장년 인생이 모작 사업도 운영 중인데, 이런 지원이 전문직 몰락 시대에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강원도와 충남 일부 지자체는 노년층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임대주택, 전세형 행복주택, 고령자 전용 보증금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사무실 임대료와 주거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역시 큰 문제였지만 부산, 대구, 광주 등 여러 지역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종합검진, 치과 스케일링 지원,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건강 문제로 인한 몰락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이 노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안전망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준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 학계에서는 미리 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꾸준히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자산의 일부를 장기 지수형 상품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의 핵심은 소득이 끊긴 뒤에도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이를 돕기 위해 노인공공요금 감면제도, 대중교통요금 지원, 난방비 감면 같은 생활형 지원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위기를 겪었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실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빠른 고령화와 전문직 몰락을 극복하기 위해 시니어 리스킬링 제도를 도입해 60대, 70대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 인재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해 퇴직자들이 지역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게 돕고 있죠. 독일도 중장년 재취업을 위해 국가가 직접 소규모 창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문직 전원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며 은퇴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영국은 50세대를 위한 중장년 금융 상담 서비스를 국가가 운영하며 은퇴 설계, 부채 관리, 주거 계획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은 결국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노후 준비는 국가, 지역, 가족, 개인이 모두 함께 짓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첫째, 고정비를 줄이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 둘째,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 세금,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 셋째, 지자체가 제공하는 중장년 교육제, 취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넷째, 건강관리와 인간관계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네 가지는 결국 위 사례처럼 준비된 사람의 노후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준비 없이 맞는 노후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쌓아가는 든든한 노후인가요? 시간은 참 이상합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무너짐의 무게로 남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단한 기둥이 되어 평생을 지켜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의 삶을 보며 느끼셨을 겁니다. 한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쟁이고 생활비의 압박과 건강의 몰락,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그림자가 등을 짓누르며 마지막엔 삶에 대한 자신감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죠.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30년 전의 작은 선택이 그의 노후를 지켜줬습니다.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배우고 고정비를 줄이고 삶을 가볍게 만드는 그 평범한 결심들이 결국 그를 따뜻한 일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둘 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경제 위기와 같은 물가 속에서 버텼고 같은 속도로 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은 매일이 두려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매일이 감사였죠.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 거창한 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날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선택들, 남들이 다 잊어버린 오늘의 관리가 10년, 20년 뒤에 전혀 다른 노후를 만듭니다. 당신의 미래를 지켜주는 건 큰 돈도 운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아가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강력한 노후의 무기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혹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미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늦은 때는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순간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두 번째 주인공처럼 당신의 내일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고정비를 낮추는 선택, 한 달의 작은 저축, 지자체 프로그램에 한번 발을 들이는 용기, 흩어진 인간관계를 하나씩 다시 잇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보려는 결심. 이 작은 움직임들이 당신의 남은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앞으로의 날들을 불안한 생존이 아니라 따뜻한 삶으로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하루가 되길, 당신의 내일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길,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지금부터 다시 아름다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가 되어 앞날을 비춰주길 바라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뉴스 보며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수술비 2천만 원이 없어 수술을 못 진행했다는 소식 말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평생 집 한 채 마련했다고 안심했던 50대, 60대 분들이 정작 통장을 열어보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고작 몇십만 원 뿐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불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산은 10억, 20억 있다고 믿었는데 막상 급한 상황이 닥치면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어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모은 집 한 채 건데 정말 급할 때는 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전통시장,
김나영순 할머니 올해 75. 장바구니를 끌며 칼국수집 앞을 지나가다가도 늘 잠시 멈춰 서는 곳이 있다. 오래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 80년대 트로트가 조용히 시장 공기를 비집고 나온다. 영순이 왔어? 칼국수집 주인 순덕 씨가 손을 흔든다. 그럼 왔지. 오늘도 덤 좀 챙겨줘야지. 할머니가 능청스레 웃는다. 말은 대수롭지 않게 하지만 사실 시장 사람들과의 이런 대화가 요즘 할머니에게 남은 유일한 사람 냄새였다. 어제도 혼자 드셨어요? 순덕 씨가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뭐 나 혼자 먹는 게 어제 오늘 일인가. 의도치 않은 한숨이 길게 빠져나온다. 아들 민호와 연락 끊긴 지 벌써 3년째.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기는 조용했다. 같이 살던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반지하 작은 방에는 이제 그녀 혼자뿐이다. 방 안에는 하나 남은 흑백 사진이 있다. 갓난아기 민호를 안고 활짝 웃던 젊은 시절의 자신. 할머니는 자주 그 사진을 쓰다듬곤 했다. 그땐 참 예뻤지, 우리 민호.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 속에 아무도 몰랐던 복선이 서서히 깔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 갑자기 시야가 흔들렸다. 벽이 두 개로 보이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할머니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 겨우 기대어 들어갔다. 할머니, 증상 언제부터였어요? 의사가 안내 의자에 앉히며 물었다. 아침부터 좀 어지럽길래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뇌혈관 관련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큰 병원 가셔야 합니다. 지체하면 위험해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큰 병원요? 그 단어 하나가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온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다.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돈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 한 통장을 꺼냈다. 지난달 기초연금이 들어온 30만 원. 그리고 남은 잔고 18만 4천 원.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큰 병원 응급검사만 해도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요. 눈이 흔들리는 할머니를 보며 의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원래라면 아들이 있어야 했다. 아들이 손잡고 같이 병원에 뛰어갔어야 했다. 하지만 연락처조차 막혀있다. 순간 며칠 전 순덕 씨가 말하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 영순아, 혼자 너무 버티지 말어. 삶은 아플 때 제일 외롭다니까. 의사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할머니, 보호자분 연락처라도? 할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없어요. 제가 혼자 살아요. 대답과 동시에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 눈물 한 방울이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외로움, 슬픔, 후회, 두려움 모두를 한꺼번에 터뜨렸다. 나 아프면 안 되는데. 나 쓰러지면 누가 오나. 병원비 어떻게 하지. 방의 흑백 사진 속 꼬마 민호가 웃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의사는 결국 큰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금 바로 119 불러드릴게요. 그때였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 안에서 오랫동안 울리지 않던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민호 아들입니다. 오래간만에 연락드렸어요. 순간 할머니의 몸이 굳었다. 눈물이 그대로 굳어버린 듯 멈췄다. 왜 하필 지금? 왜 3년 만에 연락이 온 걸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엄마, 근데 할 말이 있어요. 저 사실.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다. 의사의 손길이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와 의사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겹쳐 들린다.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 입에서 아주 조용한 울음 섞인 단말이 흘러나왔다. 그게 최선입니까?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울린다. 짹, 짹, 짹.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휴대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들리지 않던. 그였지만 이제는 원망이 더 커져버린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다. 엄마, 저 사실. 의사가 재촉했다. 할머니, 지금 바로 119 불러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두 목소리가 겹쳐 울리면서 할머니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들은 할 말이 있어요라고 말했고 의사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했고 그 사이에서 할머니는 마치 두세 개의 경계에 서 있는 듯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진동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겨우 귀에 붙였다. 민호야, 지금 엄마가 좀.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급히 들어왔다. 엄마, 제가 지금 병원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크게 뜨였다. 내가 병원? 네. 회사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엄마 의원 앞에서 보이는 걸 봤어요. 엄마 지금 쓰러질 것처럼 보여서 뒤따라오다가 용기 내서 전화드렸어요. 의사는 놀랐다. 아드님이 바로 근처에 계신다고요? 할머니는 아들 얼굴이 떠올랐지만 심장이 너무 뛰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리고 1분도 지나지 않아 의원문이 철컥 열리더니 낯설 만큼 달라진 한 남자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엄마. 할머니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호였다.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새로 생긴 주름이 깊게 패 있었다. 엄마 왜 혼자 아프고 그래요 왜? 아들은 허리를 깊게 굽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을 느끼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너 진짜 맞아? 목소리가 떨렸다. 네, 엄마. 나예요.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는 연락 한 번 안 드리고. 민호의 울음이 쏟아졌다. 의사는 다가와 말했다. 일단 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보호자분 동행 가능하시죠? 민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연히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꿈이냐? 구급차 안에서 민호는 할머니 손을 붙잡고 계속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검사가 빠르게 진행됐다. 의사의 말은 명확했다. 뇌혈관 협착이 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선입금 270만 원입니다. 민호는 지갑을 꺼냈다. 하지만 수중에는 회사 점심값으로 쓰는 몇만 원뿐. 아, 제가 오늘 급하게 나와서. 할머니가 불안하게 말했다. 민호야, 엄만 그런 돈 없단다. 민호는 즉시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다. 잔액 부족, 다른 카드, 연체.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엄마 나 사실 한동안 실직했었어요. 재취업했는데 아직 형편이 안 좋아서 카드를 막아놨던 걸 깜빡했어요. 응급실 담당 간호사가 말했다. 보증금 없으면 수술 일정이 밀릴 수 있어요. 할머니의 손이 작게 떨렸다. 그리고 그 떨림이 마치 그 불안과 완전히 연결되었다. 민호는 초조하게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 아니, 엄마. 혹시 집에 예전에 아빠가 남겨둔 통장 같은 거 없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없어. 아빠 세상 떠나고 그 돈 다 너 대학 보내는데 썼잖아. 민호의 입술이 떨렸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내 방 흑백 사진 있지? 그 사진 액자 뒤에 엄마가 평생 쓴 적 없는 봉투 하나 있을 거야. 민호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봉투요? 민호 돌잔치 때 내가 잡았던 돌잡이 기억나냐? 복주머니 그걸 잡았었지. 그래서 엄마가 혹시 모르니 비상금 따로 만들어두자고 10,000원, 20,000원 조금씩 넣어둔 게 있어. 민호는 의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10분만 시간을 받으면 안 될까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위험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곁에 있고 10분 내로 돌아오겠다면 허가합니다. 민호는 구급차보다 더 빠르게 뛰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방문을 열었다. 흑백 사진, 엄마가 아기를 안고 웃던 사진. 그 액자를 뒤로 돌리자 정말 한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민호 비상금,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봉투를 열자 구겨진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만원짜리, 50만원짜리가 섞여 있었다. 총 금액은 267만 원. 민호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이런 걸 나한테 남겨놨다고? 손에 힘이 풀려도 봉투는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놓치고 싶지 않은 듯 꼭 쥐고 뛰었다. 민호가 돌아오자 간호사가 재빨리 계산을 도왔다. 270만 원 중 푸석한 3만 원은 나중에 정산하세요. 민호는 떨리는 눈으로 말했다. 엄마 나왔어. 엄마가 남겨둔 돈으로 수술할 수 있어.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곧 수술실로 이동될 준비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 돈 원래는 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근데 지금 이게 최선이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죠? 할머니는 손을 뻗어 민호의 뺨을 쓰다듬었다. 날이 좋아서 그랬어. 날이 나빠서도 그랬고 그냥 내가 내 아들이라서 그랬어. 그 말은 민호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다. 수술실 문이 천천히 닫혀가며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들렸다. 엄마는 내가 와줘서 그걸로 됐다. 엄마. 문은 철컥 닫혔다. 수술 중 불이 꺼진 복도. 민호는 두 손에 비상금 봉투를 쥐고 꼭 껴안고 있었다. 그 봉투는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엄마의 사랑 그 자체였다. 그때 응급실 안내방송이 울렸다. 수술하신 김나영순 보호자분, 수술 경과 설명 위에 가족 대기실로 오세요. 민호는 깊게 숨을 삼켰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를 기다리는 진실이 너무 무서울 만큼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결혼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준 씨는 올해 66, 전남의 한 작은 도시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경력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도 강남도 아니고 시청 토목과 공무원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출근과 퇴근이 반복되는 30몇 년 동안 남들 눈에 그는 그저 무난한 공무원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그의 삶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켜고 시장에 들러 콩나물과 두부를 사고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동네 작은 도서관이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손주 얼굴을 영상통화로 한번 보는 것이 거의 일과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이 평범함 속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정혜준 씨는 매달 공무원 연금 약 280만 원을 받습니다. 집은 오래된 아파트 한 채, 전세나 대출은 없습니다. 통장에는 따로 마련해둔 비상금과 1년치 생활비가 항상 현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자산가는 아니지만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조용한 부자입니다. 그가 이런 노후를 맞게 된 데에는 오래전 한 장면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IMF 직후였던 90년대 후반, 시청 동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주식과 빌라 투자로 나 이제 부동산 부자야라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던 사람. 그러다 어느 날 그 동료가 조용히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집은 여러 채였지만 대출과 이자가 너무 쌓여 결국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소문이 뒤따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정혜준 씨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깊게 박혔습니다. 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갈 때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그건 내 돈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남들이 아파트값, 코스피 지수 얘기를 할 때 혼자 조용히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비상금 통장으로 10만 원, 20만 원을 꾸준히 옮겨두고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으로만 소비와 소액 투자를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남들처럼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 안 돼요? 맨날 이 오래된 중아파트에서만 살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은 답답해 보여도 나중에 당신 아프거나 나 쓰러졌을 때 대출 없는 집 한 채랑 통장에 비상금 있는 게 진짜 복이야. 아내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땐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주변 친구들이 전세금 문제와 대출, 이자로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남편의 고집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고령사회 이야기가 더 이상 뉴스에서만 들리는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년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60대, 본인 노후보다 자식 대출과 손주 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70대, 병원비 한 번 잘못 맞으면 통장이 텅 비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정혜준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같이 퇴직했던 동기 중 한 명은 퇴직 후 큰돈을 벌겠다며 상가에 올인했다가 공시이 길어지면서 결국 집을 처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퇴직금 대부분을 주식과 코인에 쏟아붓고 지금은 경비 일을 병행하며 생활비를 겨우 맞추고 있습니다. 저녁에 단지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마지막엔 같은 말이 나옵니다. 야, 혜준아. 넌 그래도 연금에 비상금까지 있다며? 넌 성공한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놓으면 진짜 복이지. 그럴 때마다 그는 쑥스러워하며 웃어넘기지만 마음 한켠에는 조용한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달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통장에는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은 비상금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밤잠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준비한 사람에게조차 한 번쯤은 큰 파도를 던지는 법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4월. 혜준 씨 부부는 오랜만에 시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 이정민 씨가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체중이 빠지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연세도 있으니 큰 병원에서 한번 정밀검사 받아보세요. 동네 내과 의사의 말에 두른 것 반, 피우성 반으로 종합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검사 날 아침, 정민 씨는 일부러 새로 산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괜히 기분이 좀 그렇네. 걱정할 거 없다면서도 이상하게 떨려. 혜준 씨는 아내의 손목시계를 찾으며 웃었습니다. 별일 없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 받는 거지. 검사비 나오는 건 걱정하지 말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병원 검진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 그의 손바닥에도 땀이 맺혔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또래의 부부들이 잔뜩 앉아 있었고 각자의 불안과 걱정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혈액검사, CT, 내시경까지 하루 종일 이어진 검사 끝에 마지막으로 담당 의사가 부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그리 가렵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조금 애매해서요. 위쪽에 종양으로 의심되는 덩어리가 보입니다. 조기일 가능성도 있지만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려면 수술과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순간 정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술이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세를 감안하면 미루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원과 수술, 후속 검사까지 포함하면 초기 예상 비용이 최소 2,500만 원은 필요할 겁니다.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요. 진료실 안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민 씨는 의자에 앉은 채로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2,5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그 숫자는 젊은 날 월급으로 몇 년을 모아야 겨우 만들 수 있던 큰돈이었고 지금도 평범한 2070대 부부에게는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정혜준 씨의 눈빛에는 당황함과 함께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커버에 볼펜으로 적힌 글씨, 비상금, 계좌 손대지 말 것. 그 공책 속에는 그가 지난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계좌 번호들과 각 계좌에 적어둔 메모들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그가 아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우리 그러려고 모은 돈 있잖아.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 일정은 가능한 한 빨리 잡는 게 좋겠습니다. 정혜준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번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수술 진행해 주십시오. 준비는 이미 오래전에 해뒀습니다. 진료실 안공기가 살짝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가 평생 입버릇처럼 말하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우리한테도 큰일 한 번은 올 거야. 그때 버티는 건 집이 아니라 통장 속 현금일 거야.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는 천천히 눈물을 흡혔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은 믿음직스럽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잠시 나란히 서서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젊은 날 월급날마다 봉투를 나누던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때의 선택들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정혜준 씨 부부에게 이 수술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건너가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부부는 현금 없는 부자가 아닌 준비된 노후를 선택해온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2025년 대한민국의 거친 현실 속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지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혜준 씨는 수술 동의서의 사인을 마치고 병원 복도 끝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서 그가 쥔 볼펜은 아까까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인을 마친 후부터는 손끝이 이상하리만큼 안정돼 있었다. 여보, 나 금방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혜준 씨는 손가락 끝으로 아내의 손등을 살짝 쓸어내렸다. 정민아,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평생 기다렸으니 이것쯤이야. 그리고 수술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철컥. 그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다. 수술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까. 의료진이 불러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수술실 위쪽의 붉은 수술 중 불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혜준 씨의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다. 그는 잠시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복도를 몇 번이고 천천히 걸어갔다가 돌아왔다. 그 순간 그의 귀에 시장에서 들리던 라디오 멜로디가 갑자기 스쳐 지나갔다. 세워라, 내어라, 가지를 마라. 그 노래를 들으며 칼국수집 순덕 씨가 덤으로 주던 년 사리를 받으며 이 나이에 덤이라니 참 고맙네라고 웃던 지난날이 떠올랐다. 평소 같으면 그 기억이 따뜻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심장을 더 조여오는 듯했다. 정민아, 제발 잘 버텨줘라.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수술 문이 열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빠르게 오갔다. 혜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의사는 눈썹을 살짝 찌푸린 채 말했다. 수술 중 발견된 종양의 일부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예상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무게는 가벼울 리 없었다. 눈앞이 순간 아득해졌다. 한꺼번에 식은땀이 났다. 하지만 그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는 대신 주머니에서 작게 접어넣어둔 메모지를 꺼냈다. 비상금, 계좌 손대지 말 거.
생활비 1년치 절대 유지, 위기 시 즉시 사용 가능 예금. 그는 그 작은 네모지고를 꼭 쥐며 스스로 되뇌었다. 내가 오늘을 위해 준비해온 거잖아. 그 말과 함께 그의 호흡이 서서히 안정됐다. 2시간이 흘렀다. 3시간이 지났다. 긴장 속에서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지만 그의 등은 더 이상 구부러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 3시 48분 수술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담당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다가왔다. 보호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순간 혜준 씨의 무릎이 휘청하며 주저앉을 뻔했다. 정말입니까? 의사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종양이 조기 단계였습니다. 예상보다 진행이 빠르지 않아 큰 절제 없이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회복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야 혜준 씨 눈가에서 눈물이 서서히 흘러내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실패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퇴직 후 투자 실패로 집을 잃고 떠돌던 사람들, 수술비가 없어 아내를 잃고 평생 죄책감에 살아가던 사람, 연금도 비상금도 없이 홀로 병원비에 묻어뒀던 옛 동료들. 그래, 난 준비했었지. 그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뜰 때 그 은빛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낸 사람의 것처럼 보였다. 아내는 회복실에서 희미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나 살아난 거예요? 그 순간 혜준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니까,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준비해 놓았잖아. 아내의 눈에 눈물이 한 번에 고였다. 당신 말 맞았어요. 그동안 내가 뭐라 했던 거 미안해요.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지. 돈은 준비하면 돼. 근데 당신은 준비할 수 없는 거잖아. 그 말은 일부에서 위사래의 사람들, 수술비가 없어 집을 금매로 팔고 현금이 없어 위기의 순간 무너졌던 사람들, 그 모든 장면과 정반대되는 순간이었다. 아내의 얼굴엔 안도와 감사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아내의 수술 후 상태가 점점 안정되자 병실에는 잔잔한 퇴원이 내려앉았다.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그때 대출받아 아파트 넓혀가자는 내 말 안 들어줘서 고마워요. 혜준 씨는 멋쩍게 웃었다. 아니, 뭐? 그대도 이 말을 하고 싶었어. 뭔데요? 그는 창밖 햇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해왔다. 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현금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였어. 아내는 그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그 말은 단순한 재테크 조언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켜준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두 사람의 노후를 누구보다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정혜준 씨 부부는 여전히 오래된 주공아파트에 살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낡은 집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낸 튼튼한 삶의 근거지가 되어 있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그리고 그 현금이 불러온 여유와 평온. 이 부부의 얼굴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와 70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준비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나라 2025년 사회조사 자료를 보면 성인의 상당수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약 10년 전보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금이나 적금 형태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이 더 커졌습니다. 예전보다 예적금 비중은 줄어들고 연금이 노후 핵심 수단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수익형 투자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점차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됩니다. 은퇴자들이 평생 벌어온 생애소득을 주된 지출원으로 사용하고 이미 모아둔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은퇴 이전에 유동성 저축이 있던 사람들은 은퇴 후에 저축 여력이 뚜렷하게 높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나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은퇴 이후의 소비 저축 행태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다시 국내 상황을 보면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책임지고 있다는 응답은 10년 전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자녀나 친척에게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비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모 세대 스스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흐름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나 유동성 자산을 확보한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외국의 은퇴 준비 조사를 보면 많은 중장년층이 노후 대비가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준비 수준이 필요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준비하는 것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통계와 연구 결과는 앞서 소개했던 사례의 교훈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이 많아 보이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은 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상 급하게 팔면 시세보다 크게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반면 현금은 돌발 상황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 자료에서도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는 고령층일수록 위기 대응 능력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총자산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준비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요소는 여전히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지금 필요한 순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 통계는 이 부분이 확보될 때 비로소 노후가 안정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큰 것보다 급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현금이 있는지가 노후의 안전을 결정짓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례와 통계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집이 많고 자산이 커도 듯이 꺼낼 수 있는 현금이나 유동성이 없으면 위기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낮은 소득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비와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계획에는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및 시니어 친화형 인프라 구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수입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시군구가 어르신 비상금 준비 교육, 유동성 구축 캠페인, 노후생활 자금관리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 확보라는 개념을 일상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광역지자체는 노인들에게 긴급생활자금 유동성 담보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저소득 고령자에겐 단기 대출이 아닌 통장형 비상예비비로 입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가 위기 대응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구조를 정부 지자체가 어느 정도 마련해 놓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은퇴 이후 유동성 확보 및 유연한 퇴직제도 등을 통해 고령층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정년 후에도 근로를 이어가면서 연금 수급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 퇴직 Flexible Retirement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 과정에서 일정 기간 경력 유지를 조건으로 퇴직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거나 추가 저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호주나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퇴직연금 계좌를 위기 상황 시 조건부로 인출할 수 있게 만든 연구가 있는데 이는 유동성 저축이 위기 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즉 고정자산이나 비연금 자산이 아닌 언제든지 현금화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해외 자료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의 모델들은 우리나라 노후 준비 구조에도 시사점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제도 연계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거주 지역의 지자체 노인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노인 비상금 확보 상담 혹은 비상유동자금 마련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고 PUC 지자체가 제공하는 소액기상금, 계좌나 저이자 단기대출, 가계재정 설계 지원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국민연금 이외의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고령자 일자리 사업이나 시니어 창업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현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 비상 상황 시 대응 여력이 훨씬 커집니다. 세 번째로는 자산 구조를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땅이 노후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 현금성 자산 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설계해 주세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나 노인 재무교육을 통해 이를 점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및 돌발 상황 대비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지역응급비용 지원 제도 등을 사전에 활용해 두십시오. 이러한 제도들은 위기 발생 시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산의 규모보다 유동성 확보와 제도적 지원 연결망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해 놓은 노인복지 제도와 해외에서 검증된 유연한 퇴직 및 유동성 구조 모델을 참고하여 지금부터라도 비상금 마련, 정기소득 유지, 유동성, 자산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급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현금과
내가 믿고 연결된 제도가 있다는 안도감이야말로 노후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주는 기초입니다. 시시간은 누구에게도 멈춰주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남기고 누군가에게는 잔잔한 평온을 남기더군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 시간이 누구에게 미소를 짓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등을 돌리는지 그 차이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평생 모은 집 세 채가 있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돈이 없어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떨리는 마음으로 붙잡아야 했습니다. 수술비 앞에서 무너지고 결국 그 소중한 집을 급하게 내놓으며 눈물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사람. 또 다른 사람은 화려한 자산도 남들이 부러워할 부동산도 없었지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하며 자신의 인생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상금 통장 하나, 남들 몰래 쓴 가계부 한 권, 그리고 언젠가 큰일이 오면 그때 오래 버티는 건 집이 아니라 현금이야. 그 말 한마디가 결국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노후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한쪽은 벼랑 끝에서 흔들렸고 다른 한쪽은 파도가 밀려와도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거창한 부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쌓아둔 작은 준비,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유동성,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만들어둔 안전장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배우자가 쓰러지면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하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이 걱정은 50대든 20대든 70대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오늘 두 사례가 말해줍니다. 불안은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신호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준비하지 못해 모든 것을 잃을 뻔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준비해 가족의 손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운명도 하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만 용기를 내면 내일의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매달 몇만 원이라도 비상금 통장에 넣고 현금 흐름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킨 노후는 그만큼 더 따뜻하고 더 강하고 더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건 돈이 부족한 노후가 아니라 준비가 부족한 노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의 노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는 쓰러지는 순간 붙잡을 손이 없는 삶을 살았고 누군가는 같은 순간 가족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둘을 가른 건 부동산도 소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준비였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평온한 노후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삶,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준비. 그 길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